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이두형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는 불행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 불우할 수 있고 아무 잘못 없이 학대나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선천적 질병이 있거나 급작스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고 오랜 인연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에 대한 무비판적인 찬양, 긍정, 낙관을 좋아하지 않는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좋은 일이 온다라는 식의 행복론은 나를 찾는 이들을 괴롭히는 주된 레퍼토리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삶은 예측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사실이다. 고통과 두려움이 산발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에 압도되거나 어영부영 묻어둔다. 그렇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마치 살얼음판 혹은 지뢰밭을 조심조심 걸어가듯 여차하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근원적인 의문이 찾아온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었는데 고통과 투쟁하거나 이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삶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힘든 마음에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나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슬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 앞에 좌절하는 대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그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그럴 만함을 스스로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떨까? 굳이 괜찮은 것, 좋은 것으로 삶의 고통을 애써 포장하거나 미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슬픔을 슬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봐 줄 때 비로소 불완전한 삶의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과 접촉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을 살아오며 겨우 이해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의 원리다.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아픔도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럼에도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순간과 그 의미를 온전히 만나고 전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 그리고 전념이다. 수용 전념을 접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잃을 수 있고 공허해질 수 있는지, 빈곤해질 수 있는지를 미리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를 대비하거나 피하려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런 갈등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평안과 행복으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제 나는 나의 슬픔을 새로이 이해한다. 우울은 비록 잘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랐거나 혹은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되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없을 만큼의 부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늘 설명을 원하지만 어떠한 진단 기준, 설명, 심리적 역동도 모든 삶의 맥락을 포괄할 수는 없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극심한 병리적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의, 그 순간 그대로의 그가 추구할 수 있는 것,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개선하기를 원하는 바가 존재한다. 나는 그저 함께 그 여정을 나아갈 뿐이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잘 되는 것은 더 강화하고 잘 되지 않았던 것은 복귀하고 수정한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수용 전념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삶의 불완전성,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이 만연하다는 사실과 그러한 고통을 경감하려는 시도만으로는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시자 스티븐 헤이즈를 비롯한 수용 전념 치료를 공부하는 도반들은 내면의 고통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이로부터 멀어지려는 기존의 도식적인 심리 치료가 실제로 얼마나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역사가 흐르며 인간은 훨씬 더 부유해졌고 다양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공허해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과거의 고통을 반추한다. 내면의 고통과 투쟁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스스로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원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적이고 실효적인 변화를 늘려나가는 관점이 수용 전념이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은 선택이다. 불교. 당신은 완벽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수용은 억지로 받아들이기, 인정하기가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한다. 내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수용이다.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는 어렵고 원치 않는 것은 쉽게 다가오는 고된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늘 나름의 최선을 찾으려 노력하는 가련한 존재가 우리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선택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불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삶은 오류의 연속이다. 당신이 의도한 일이 100%그 의도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0%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는 변수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그 변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 좋게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진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던 결과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삶에는 늘 문제가 존재한다. 불행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삶은 없다. 종종 잘못된 길에 들고 때론 수리를 받기 위해 멈출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은 꾸준히 달려왔고 또 달려가려 하는 중이다. 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때를 살던 당신의 최선이었다. 그러니 삶의 험난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이해해 보기를,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기를 권한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얼마나 삶에 이로운지 혹은 얼마나 그 사람을 닮고 싶은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기존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상태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영향받는다. 긍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희망이, 부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냉소가 담긴다. 마음이 힘들 때면 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야기에 빠져든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누군가의 글을 열심히 읽을수록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상처가 되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둘수록 우리는 결코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슬픈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무턱대고 스스로와 미래를 긍정해주거나 낙관하게 하는 말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랄한지 부드러운지, 편안함을 주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이다. 그 내용이 나와 삶을 비관하고 냉소하게 만드는가? 혹은 막힌 속을 후련하게 해주거나 미처 몰랐던 통찰을 제공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 나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말과 글 대신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힘을 주는 말과 글을 가까이 하려 한다. 이끌린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나는 어떤 말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지보다 어떤 말이 당신이 오늘을 살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말, 도저히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긴 사람을 당신은 사랑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남긴 그 말들에 붙들려 있는 것도 그만두기를 권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은 끝이 없다. 두려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언가가 잘못되리라고 예견할 필요는 없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속으로 나를 경멸할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의 수까지 모두 대비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나의 삶은 충분히 매끄러울 수 있다. 관계가 고통이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관계에 지나친 완벽함을 요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로또는 당첨되면 좋지만 당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좋은 관계는 로또보다는 곧잘 당첨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동료든 반려동물이든 우리의 삶에는 드물지만 소중한 이들이 존재한다. 그 정도면 우리의 삶 하나만큼의 행복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 당신은 세상 어떤 타인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그런데 타인에게도 하지 않을 책망과 다그침을 자신에게 무심코 반복하고 있진 않은가? 입원 병동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같이 입원한 환자들이 건넨 위로가 너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주치의와의 면담보다도 다른 환자들의 진심 어린 이해가 힘이 되었다는 이들도 만났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 환자 간의 대화에서는 결코 타인의 아픔이나 버거움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의 대화에는 목적이 없다. 어떻게든 좋아지려 하거나 상대방을 인위적으로 이끌려는 마음이 없다. 단지 공감하고 또 이해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묘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늘 깊고 진솔한 이해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평가하고 다그치고 있는가? 혹은 스스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중인가? 두 관점에 옳고 그름은 없다.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단지 어떤 관점이 당신을 살게 하며 당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 노력과 다그침보다는 묵묵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이다. 그러니 조금 더 내게 친절해도 된다. 당신이 살아오며 10가지 일을 바랐을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3가지, 아니 1~2가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잘못 살았거나 미숙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확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를 벗어나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아니며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두려운 일은 더욱 아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 인식하는 오해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실패가 일상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픔과 좌절을 애써 뭉개고 외면하는 대신 얼마나 일반적이며 보편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직면하자. 그때부터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당연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은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수많은 사람이 아닌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으로만 가득하다. 행복이 아닌 생존 추구에 따라 형성된 본능은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두려운 것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나를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보다는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진 사람에게, 내게 의미를 주고 활력을 주는 일보다는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하는 일에,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만한 모습보다는 문제로 보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본능이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것,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일면인지 아니면 자연스레 존재할 수 있는 삶의 일부인지를 생각해보자. 힘든 일, 후회되는 일, 자책하는 일을 떠올려보고 그와 똑같은 상황이 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다면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말을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과 비교해보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힘들게 하는 조언이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다. 용서하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정말 그럴까? 왜 이러한 고민은 늘 피해자가 하고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일까? 억지로 용서하기로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오랫동안 아파할 이유가 없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애써 덮으려 할수록 불편한 진실로 인한 아픔은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나는 무리한 용서 대신 그 기억과 철저히 상관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심리적 외상을 다룰 때 내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소중하고 사소한 일상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고통의 기억 앞에서 오늘 날씨의 포근함,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주는 청량함, 기다리던 사람이 먼 발치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의 설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다. 적극적으로 억울해하고 가장 솔직하게 분노하기를 권한다. 단지 방향만 조금 틀면 좋겠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분노를, 그 일도 억울한데 왜 내가 그로 인해 오늘의 소중함마저 잃어야 하는가라고.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든 여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과 접촉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만약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고
다시금 마음을 흔들어 놓는 현상 자체는 최선을 다해 함께 이해하고 안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소중한 일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논리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왜 지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선생님, 저는 행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힘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마음을 공부하고 진료 경험을 쌓아가며 느낀 것은 실제로는 행복하기보다 힘들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고 또 무리한 소망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를 열면 유명 연예인들이 밀실에서 마약을 했다고 하고 건강한 몸에 부까지 거머쥔 스포츠 스타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추문에 휘말려 있다. 꼭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예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정오의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웃으며 지나치는 이들이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미래에 대한 막막함, 대인관계 고민, 과거에 겪은 아픔 같은 마음의 고됨이 티끌 하나만큼도 없는 사람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는 깨닫게 된다. 불완전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삶이다. 어느 정도의 불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삶과 마음에 대해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불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닌지였다. 불편한 마음이 내가 잘못되었다거나 앞으로의 삶이 잘못되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단지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상적인 상태임을 이해한 것이다.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힘들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대신 불편하고 버거운 것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인도하는 것들을 찾고 또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끊임없이 두렵고 불편한 느낌이 밀려오더라도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과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건져낼 것이다. 행복 같은 사치는 바라지도 않으니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잘 듣지 않았던 이유는 실은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야말로 사치요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행은 삶의 본질이자 일부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도는 애초에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불안이 멈춰야 비로소 행복의 여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불행이 일상처럼 함께하더라도 그래도 생은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의미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의 원리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 삶을 표현하는 비유가 있다. 깨진 잔을 오추로 결합한 뒤 금으로 장식하는 공예, 일본의 킨츠기 예술 이야기다. 키는 일본어로 금, 츠기는 있다라는 뜻이다. 일본의 한 장군이 진귀한 찻잔을 선물 받았다. 평소 예술에 조예가 깊던 그는 이를 매우 아꼈으나 실수로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는 당대 기술력으로 제일이었던 중국에 보내 잔을 수리하게 했다. 그러나 중국의 장인들은 단지 조각을 균열대로 이어붙이고 금속으로 고정했을 뿐이었다. 실망한 그는 이번엔 깨진 도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일본의 장인에게 맡겼다. 그 장인은 단순히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신
균열도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금실의 흐름으로 잔을 이었다. 이윽고 탄생한 잔은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품은 채로 다시 태어났다. 이 잔 하나에 수용 전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금이 간 적 없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 어쩐지 갓 탄생하여 미세한 균열 하나도 없는 새 도자기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온전함이 아름답다기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질적이다. 그들의 태평함과 해맑음이 부러울 뿐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깊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삶은 아픔을 통해 끊임없이 해체되고 또 재구축된다. 삶의 아름다움이란 때론 깨어지는 아픔도 존재할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균열을 나름의 금실로 하나하나 다독이며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깨지지 않은 잔과 같은 삶, 한 점 상처 없는 편안한 마음,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다. 모든 삶은 깨어진다. 당신의 절망이 조각난 잔해로 남겨질지 아니면 다른 누구도 구상할 수 없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킨츠기로 피어날지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에 달렸다. 돌아보면 나를 가장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삶이 얼마나 성취를 이루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괴롭힘이었다.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부끄러운 성격과 과거가 있는지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비난과 혐오도 없다. 어느 누구보다 냉철하게 또 날카롭고 아프게 스스로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최대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고 내 삶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에 대비하도록 다그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삶에 대한 혐오와 극심한 번아웃으로 이어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서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간다. 나도 당신도 스스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순리대로 상식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고민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수고롭다. 나는 당신의 그 일상적인 수고로움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다. 적어도 위로와 격려의 자격을 논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고됨을 감내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예의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위 하나도 실제로 당신을 위하는 것이면 좋겠다. 우울하면 과거를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를 사는 것이며, 행복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 노자. 삶은 어느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의문에 완벽한 확신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 당면한 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불확실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왜곡되고 증폭된다. 대책을 세워 안도감을 얻으려 걱정을 거듭할수록 안도할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예측이 자꾸만 떠올라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굴레에 빠진다.
불확실성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인간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온전한 평안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불안은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이다. 오래도록 불안에 시달린 이들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부정적으로 할까 하며 스스로의 성향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엉킬 수 있을지를 미리 떠올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유달리 예민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위기를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도록 진화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도해보자 라는 현재의 대비책이다. 그러나 불안이 종료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분석과 고민을 통해 현재의 나름의 최선인 대비책, 대응책은 찾았음에도 이어지는 미래의 결과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라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움이 지속되는 지점이다.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용기를 제안한다. 그 용기는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걱정하느라 소진되는 귀한 시간과 마음의 여력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것, 지금의 최선인 것을 떠올리고 실행하는 데 쓰이도록 해준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불안한 대로 지금 그대로의 최선이 있다. 완벽한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최선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다. 그 최선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 도달함으로써 두려운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은 애초에 바라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상주하는 삶에서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기 때문이다. 대신 오늘의 두려움에 대한 내일의 실효적인 대응을 고민한다. 지금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확신해서 불안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부담만 없으면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 지금의 최선을 떠올리는 것은 조금은 더 쉬운 일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이어가다 문득 떠올린 불안의 법칙이 있다. 1시간의 법칙이다. 그 법칙에 따라 나는 걱정에 1시간의 제한을 둔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마음껏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지금의 내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어떻게 나빠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대신 좋아지게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실행할 만한 방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갈 방향, 실행할 방안이 보인다면 좋은 고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준다. 제한을 건 시간이 지나면 오늘 하루치 불안은 생각할 만큼 했어 하고 툭툭 털듯 선언한다. 모든 면이 평균인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분명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벗어날 것이며 제각각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몰입하는 이는 구태여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한 이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보이는지를 타인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타인이 동화되기를 강요한다. 인간은 타인이 자신의 행복한 도식에서 벗어나 있을 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삶과 가치관에 의구심과 불안이 가득한 이들은 그 불안과 초조를 타인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인생에서 돈이 전부라 생각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도식을 강요하고 싶어지고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타인도 그가 소유한 사회적 지위에 압도되기를 바란다. 같은 원리로 애매하게 좋은 학교를 나온 이들이 조카의 대입 결과를 묻고 많은 연봉만이 자랑거리인 어른들이 취업 여부를 집요하게 캐묻고 또 훈계한다. 너도 나처럼 생각해야 해. 이것이 맞는 인생이야. 라는 편협한 시선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삶을 부정할 때 그에 대해 무작정 논쟁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그러한 관점을 전달하는 사람의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기를 제안한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이므로 당신이 대처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이야기들 속에 논리적으로 통찰을 주어 거둘 것이 있다면 감사히 거두고 그렇지 않고 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당신은 나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시는군요 하고 속으로 생각할 뿐이다. 결코 당신보다 당신의 삶을 잘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폄훼하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그것은 그의 불안이 드러난 것이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이어가는 당신의 삶을 함부로 누군가가 재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반복해서 강요하려 든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비켜서는 용기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보자. 10살, 20살, 30살, 40살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각각의 시기마다 당신이 떠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외모, 성격, 직업, 나이, 대인관계. 그때마다 당신의 모습, 통상 우리가 나 자신이라 인식하는 요소들은 매 순간 제각기 달랐을 것이다. 내가 나라고 믿는 나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중 진짜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때의 마음 상태, 하는 일, 나이, 관계 같은 무수히 많은 요소가 조합되어 그 시기에 당신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알고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인식조차 지금 피어난 찰나의 현상일 뿐이다. 자기 자신이라는 어떠한 고정된 것, 정의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우주와 같은 당신의 일부일 뿐이며 당신이라는 그릇에 현재 일시적으로 고인 현상이다. 그러한 현상을 그저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 시선이 진짜 당신이다.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당신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 맥락으로서의 자기다. 그 진정한 당신은 위협받은 적이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존재다. 나는 무한하다. 어떤 모습도 시도할 수 있고 매일 다른 삶, 다른 모습을 시도하며 그중 내게 좋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나의 모습을 매 순간 고민한다. 가장 좋은 나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한 것이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무작정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여 원하는 삶에 가장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진솔한 것이다. 10년 전의 나, 1년 전의 나, 심지어 어제의 나와도 오늘의 나는 미묘하게 때론 송두리째 다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연속, 이어짐이 그 자체로 나다.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가면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내가 되어볼까? 어떤 내가 가장 최선의 나인가? 이를 고민하는 모든 순간 그 자체가
가식 없이 진짜 나다. 저절로 찾아오는 느낌과 생각만이 진정한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삶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충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힘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실패하고 좌절해온 경험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당연해.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다만 나는 지금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왕이면 의미와 행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자꾸만 실패의 아픔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잘못되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을지를 생각하는 대신 지금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의 삶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갈 수 있다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다고 믿어주면 어떨까? 즉, 따뜻한 제안으로서의 믿음이다.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살다 보면 아직은 찾지 못한 의미와 행복을 만날 것이라는 게 믿음이다. 그럴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뿐인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다. 믿기 어려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희망을 품는다. 주어진 삶 동안 원하는 인생으로 향하는 문을 반복해서 두드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 세상이 모두 나를 의심하더라도 내가 오늘 시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번 더 스스로를 믿어주자.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을수록 더욱더 어깨를 두드려주자. 믿을 수 없으니 믿음을 가져본다. 스스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믿어줄 수 있을 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빅터 프랭클. 전념은 삶의 고됨을 기꺼이 감수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다. 당신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뿐인 나의 삶,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 행동들의 총체다. 그러한 감동을 주는 행동을 매 순간 이어나가는 것이 전념이다. 우리는 늘 자연스러움에 집착한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있게 돼요. 이와 같이 흔한 말에 그 집착이 숨어 있다. 이러한 관념 아래에는 원하는 것을 행하려면 그러한 것에 어울리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과 느낌이 늘 그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지는 않는다. 늘 자연스럽게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과 마음 상태가 자연스레 일치하기를 바라는 관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렇게 과거로부터 형성된 마음이 지금 여기의 현실과 맥락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이 삶의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감정과 정서는 인생을 통틀어 쌓아온 빅데이터의 산물이다.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한 긴장과 두려움을 회피할 방법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 원하는 것을 하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 하는 강박을 부른다. 어떻게 해도 괜찮아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 드는 본능은 결국 우리를 소중한 삶의 순간들에서 물러나게 한다. 단순히 힘든 것이 많으면 불행하고 편안한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기에 인생의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다. 퇴근의 고됨과 출근의 버거움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의 생계 유지든 자아 실현이든 그 필요를 무릅쓰고 추구하고 싶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해야 할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 고된 행복이다. 삶에서 지향하는 것,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아닌 한낱 인간이라서 늘 나름의 의미를 소망하고 가치를 추구한다.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긴장과 피로는 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또 충실히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당신을 위로하고 싶다. 만약 오늘 불안하고 고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실히 또 묵묵히 당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중이라는 증거이자 곧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길어 올리게 되리라는 단서일 거라고. 삶의 형태가 얼마나 부자이고 어디에 살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등에 해당한다면 삶의 의미는 일상에서 어떤 기쁨과 활력을 느끼는지, 하루를 어떤 시간으로 채우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등에 해당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소소한 기쁨이 가득한데 가진 것이 없음을 비관하며 진료실을 찾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고의 부촌에 거주하고 이름만 되면 부러워할 직종에 종사하거나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허무해하며 나를 찾는 이들은 매일 있다. 우리는 삶의 형태에 집착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고 월 수입이 얼마이고 어떤 집에서 살며 대외적으로 어떻게 신망을 받는지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도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여행, 취미, 아이, 가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소소한 행복. 한 발 물러나 보면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전혀 없는 나만이 추구할 만한 의미가 삶에는 가득하다.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본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며 어떤 집에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활력과 웃음에 맞닿아 있다. 하루가 허무한 당신에게 결여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건 어떤 순간인가? 어떨 때 살아있어 다행이라 느끼고 또 어떤 의미가 당신을 살아있다 느끼게 하는가? 우리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마음의 평온을 위협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불편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존재하면 안 되는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 간주한다. 마음이란 평온하고 부드러운 상태인 것이 정상이며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슬픈 등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을 벗어난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시도한다. 그 시도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따른다. 1.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2. 그 원인을 알아내려 하며 3. 그 원인을 해결하고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힘든 마음을 제거하려 한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이므로 그 시도는 주로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를 끊임없이 사고할 뿐이다. 그렇게 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만이 쌓인다. 더욱 큰 비극은 그러한 생각에 몰입하느라 인생에 어떤 힘든 것들이 존재하는지만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너무도 깊게 체감되는 심리적 고통에 비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쁨이란 너무도 미미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 나만의 꿈, 생기와 활력을 줄 소소한 감동 따위는 사치라는 냉소만이 마음에 가득 찬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염세를 더하는 악순환이다. 그렇게 우리는 편안해지기 위해 생각을 시작하고 그 생각 속에서 더욱 불편해지기를 반복한다. 어떤 신, 절대자가 존재해서 우리네 삶의 의미를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자. 만약 누군가가 정해놓은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그 어떤 저주보다 끔찍하게 느껴진다. 정해진 삶의 의미 따윈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자유롭다.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떠올리며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다. 무엇을 지향하며 보내는 하루가 나를 충만하게 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가? 그것이 살아가는 의미다. 이는 당연히 모든 사람마다 다르며 또 생의 모든 순간마다 다르다. 누군가가 내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런 것들이라 억지로 답하겠으나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것들이 주는 생기를 오롯이 전달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나를 살게 하는 그 느낌은 어차피 말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어떤 일상에서 가장 위로받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마음 상태든 그것을 자유로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의미다. 말로써 당신을 설득할 자신은 없다. 단지 바랄 뿐이다. 당신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생각의 늪에 갇히지 않기를, 그 대신 당신의 삶에서 사랑할 만한 것들에 실제로 접촉할 수 있기를. 지금까지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걱정을 100가지 한다면 96가지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나도 내가 막을 수 없는 일 등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는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있죠. 옛날 중국에 살았던 기라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설령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텐데, 그러면 무너지지 않은 오늘 하루를 평온하고 담담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면 그뿐인 것을 기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중병에 걸렸다고 할 때 그 일 자체에 대해서 한탄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일은 이미 발생했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태어난 국가나 지역 혹은 타고난 신체와 재능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거나 걱정하는 것도 같은 이치로 삶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과 태도와 해석만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사건도 나에게는 좋지 않은 사건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법한 흔한 사건도 내 인생을 망친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나도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죽음이 대표적이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생 낭비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어제 저는 함께 명상을 공부하는 회원 한 분이 첫 손주를 얻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인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녁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죽음이 두렵다면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얼마나 보람차게 살아갈 것인지에 몰입하는 것이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이 세 가지가 우리 염려와 걱정의 9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고 대처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준비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마음이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욕심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기대와 욕망 때문이죠. 붓다는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 즉 고통의 진리인데 여기서 고통은 원래 두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두카의 본질은 상실의 괴로움, 즉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 즉 갈증이 나서 물을 찾듯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기대입니다. 내 삶이 영원하기를, 내 행복이 영원하기를, 지금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나 욕망 등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란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죠.
그러다가 상실, 즉 두카를 겪으면 괴로워합니다. 원래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분명한 대상을 놓고 공연히 영원하기를 기대하다가 상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카이고 삶의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삶의 고통에는 이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땔감이 다 타서 사라지면 모닥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듯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비현실적인 기대가 사라지면 고통은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성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르침, 즉 고통에 대한 가르침과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멸하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제시되는 팔정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삶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점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살 수 있고 이 삶과 똑같은 삶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과 우주도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해롭고 부질없는 어리석음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고 수용전념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팔다리는 사고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도 잃어버린 채 삶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온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지만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주 후인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제2회 책임심 강의가 있습니다. 현재 19분이 신청해 주셨고 입금 선착순으로 40명이 되면 마감됩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